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 예덕선생전 본문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어서 뭘 봐야 될까요? 뒤에 학습활동 같이 봐야겠죠. 16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뒤에 168페이지 특히 여기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꼭 독서뿐만이 아니고 문학 지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상식을 쌓는다 라는 기분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이 자목과 선귤자의 대화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이 글은요 바로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자, 자목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당대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위의식을 지닌 당대 지배 계층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선귤자, 바로 박지원의 제자입니다. 엄행수를 업신여겼고요. 엄행수에 대해서 겉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비천한 사람과 친구를 하는 바로 선귤자 이덕무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있을까라고 이제 한번 쭉쭉쭉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목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스승님, 벗이란 소중한 것인데요. 선귤자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과 교분을 맺고자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제자하기 싫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벗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요. 선생님, 선귤자, 선생님, 왜 저렇게 비천한 사람인 예덕 선생과 친구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저 제자하기 싫어요. 이게 처음 대사였죠. 자, 그거 이제 우리가 예덕 선생을 싫어했던 자목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덕 선생이 바로 똥을 치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겉으로만 보고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요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였어요. 겉만 보고 판단한 거였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선귤자가 지적을 해주는데요. 지적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 바로 딱 지적을 하지 않고 그래 맞아, 의원이 제병을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굿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라고 해서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은 자기 스스로 바로잡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었죠. 그래 너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거 잘못인 거 알고 있지만 너 스스로 고치는 건 어렵겠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겉으로만 사람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게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 되겠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칭찬만 하거나 단점만 지적을 해서는 안 되고 허물은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고,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할 때는 단점을 스트레이트로 말하지 말고 슬슬슬슬 돌려가지고 말하라고 했죠. 그리고 장점의 경우에는 선을 넘지 않고 은근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점을 또 얘기를 할 때는 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 적당히 칭찬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바로 장점을 얘기하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지 라고 해서 일정한 그 선을 지키면서 장점을 은근히 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그저 사귀는 친구의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자목이 좋아했습니까? 자목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자목도 그래 겉으로 사람을 사귀는 거 그거 안 좋아했었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건 시정자빼나 하인들의 사귐이 아닙니까? 그걸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런 것이었군, 이런 것이었군. 너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정자빼, 그러니까 시장에서 건달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겉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양반인 저에게 하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양반으로서의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문받다하고 있었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집었죠 선귤자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너도 겉으로 사귀는 거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 겉으로 사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자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내면을 가지고 사귀어야 되는 거야. 진정한 사귐이란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내면이 튼실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엄행수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엄행수가 그 내면이 얼마나 튼실할까, 엄행수의 내면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쭉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행수의 됨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도의로서 벗을 사귀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자목에게 주어져 그 사람을 내면으로서 사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 내용.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2번. 자,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자목과 성귤자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자, 자목, 제자와 성귤자, 바로 스승님, 이덕모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나요? 자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특성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고 있었죠? 그래, 저 사람은요, 똥을 푸는 사람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더러운데요. 엄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마길꾼인데 열악한 곳에 살고 있다고요. 남들의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해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중시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있었나요? 바로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점에서요? 바로 겉으로 사람을 사귀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아이 그것은 시정자배라 하인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군요. 저는 양반이라고요. 이렇게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이구나. 그리고 이 자목이라는 인물의 이런 특징은 바로 당시에 허위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양반을 대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길자 바로 이덕모는 어땠습니까? 자목과 다르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인물의 내적인 특성에 주목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아까 외적인 조건을 중시했다면 성길자는 내적인 특성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엄행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자기 일에 만족할 줄 알고 안분지족의 태도를 지니고 있지,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고 예의를 갖춘 사람이야. 자, 그 덕성이 더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귤자처럼 사람을 내적인 특성에 주목해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구의 관점이기도 하다고요. 이 글의 작가인 박지원의 관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2번을 볼까요? 엄행수의 특성이 드러나 있는 구조를 찾고 그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인물 됨됨이를 적어보자. 자, 이 글은요 특징이 바로 이제 엄행수, 바로 예덕 선생의 행동을 쭉쭉쭉 보여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이제 행실이 있었냐? 이쪽을 보니까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이 하는 일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또 그리고 그는 아침이면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하고 그리고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이걸 봤을 때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래 검소하고 소박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태도가 있었나요? 또 실용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었죠. 남들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너 좋은 옷을 한번 입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옷은 일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엷은 소매를 가지는 옷을 입게 되면 몸에 익숙하지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짊어질 수가 없어. 실용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렇게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도요 해마다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 되면 마을 안으로 딱 들어가서 새 옷을 입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소박하지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엄행수의 그런 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을 할 줄 알고 또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세배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헌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 그런 자신의 본분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엄행수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행동을 보여주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덕모나 바로 박지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의 내면, 바람직한 인간상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68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볼까요? 가와 나는 조선시대 글쓰기 관습에 관한 자료이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애들이 물어보는데 관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굳어져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관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거 있죠. 어느 순간에 굳어졌죠. 그렇게 하는 게 굳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내려져 오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새해에 그렇게 절을 하는 거, 어른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는 것은 이제 관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떠한 이제 그런 관습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글쓰기의 관습이 있었는데 볼까요? 글쓰기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 글이요 어느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챕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바로 조선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문을 잘 봐야겠죠? 그럼 지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이제 조선시대 글쓰기의 관습, 그러니까 그 시대 독서 문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글쓰기 관습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시면 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쓰기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덕선생 전, 광문자 전, 숙향 전, 홍길동 전, 이렇게 유충렬 전, 이렇게 전, 아시죠? 그럼 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쓰기 관습에 대해서 설명한 게 1번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전은요, 한 인물의 생애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업적, 그리고 그것들을 사적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의 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생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냐,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겼냐, 그 같은 그런 내용을 바로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서사물의 한 유형이자 한문 문체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적혀진 것 중에서 전통적인 서사물, 그러니까 소설 유형의 이제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설 같은 이제 긴 이야기. 자, 전은요 관습적으로. 자, 그러면 자, 관습적으로 이제 전이라고 하는 이제 글쓰기 관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하지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있냐? 딱 세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야 하지. 바로 어떻게 시작,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끝, 이렇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전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덕선생전 보시면 맨 처음에 예덕선생이란 이런 인물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처음 시작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그 인물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행동 등을 했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덕선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어떤 행동 등을 했는지 같은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쫙 보여주는 게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물의 논찬, 바로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러한 사람이었도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평가를 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예덕선생전을 배웠으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살게 된다면 이는 성인의 경지까지도 이를 사람일세,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린 부분 있죠. 자,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전이라고 하는 어떤 글쓰기 조선시대의 관습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물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통해 특성을 드러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에 이제 작가층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전의 작가층이 점차 이제 확대가 되게 돼요. 민중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확대가 되게 되고, 중인계층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담고자 하는 그런 대상 인물도 원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는 거야. 뭐 이순신 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랬었는데 이제 점차 작가층이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까지도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똥을 치우는 사람도 바로 대상 인물이 전에
대상 인물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대상 인물을 바로 처음에는 역사적 업적을 남긴 인물, 그리고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인물까지 확대되었지만 공통적인 점이 있었다는 거야.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대상 인물로 정했냐, 전의 인물로. 바로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시면 자, 교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자, 보시면 조선시대에는요 교화를 중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래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이렇게 효도를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 있죠. 자, 그 교훈을 주고 변화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교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중시했다는 거. 언제?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면 당연히 이 전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인물도 어떤 인물이 되야겠어요?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인물, 이제 그런 인물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세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충효나 신의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는 거야. 그 충을 했다든가, 효가 뛰어나다든가, 심청전 같이, 그리고 믿음, 신의가 있다든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이 뛰어나다든가, 의리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바로 대상 인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면 바로 교화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주제에 대한 교훈을 폭넓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바로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양식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밑에 2번을 볼게요. 자, 조선에는 오랜 기간에 사회문화적으로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했다. 우리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들고 있네요. 성리학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주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 아니라 바로 이제 중국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성리학이 굉장히 지배적인 이념으로 조선에서 사용이 됐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의 책을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이었다면 성리학을 들어온 바로 중국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상고나 바로 용사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조선시대예요. 상고 같은 경우는 상을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숭상하다고요. 고는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을 숭상하는 정신이죠. 고전이면 어떤 고전이겠어요?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이었으니까 바로 조선이 아니라 바로 이제 중국의 고전을 좀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용사를 보시면 용자를 쓸 용자고요. 사는 일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을 끌어다 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인용의 방식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용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옆에 잘려내 이렇게 넘겨볼까? 인용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용하더라도 어떤 걸 인용했겠어요? 바로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의 서적을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적을 인용하는 용사의 방법을 쓴다든지, 그리고 옛날의 책을 숭상하는, 중국의 책을 바로 숭상하는,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관습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까요? 자, 사람들은 성현의 말과 고전의 권위를 그대로 빌려 표현하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지, 중국의 책을 가지고 중국의 고전을 가지고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일이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건 되게 훌륭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리학이 당시에 지배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그럴 능력을 갖춰야 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글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상고나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글쓰기에서. 왜냐면 그렇게 써야 되게 훌륭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말과 옛일을 빌려서 인용하는 행위는 장려되는 쓰기 활동이었다. 특히 옛사람의 말과 옛일, 어느 고전이겠어요? 바로 중국의 이제 고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조선시대 당시의 글쓰기 간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서 앞에 다 있으니까 자, 가를 참고하여 예덕 선생님에서 바로 전이 지니는 관습적인 글쓰기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을 찾아보자. 자, 전이 지니고 있는 관습적인 특성 바로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죠.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덕 선생 엄행수를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 인물을 소개. 자, 중간 부분에서 그 인물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여준다. 행적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인물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바로 중간 부분이었죠. 인물의 그런 행동이나 행적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간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라고 했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바로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덕 선생님 스승으로 모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행수라고 하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예덕 선생님 전에 담겨 있는 바로 전의 관습적인 글쓰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엄행수와 같은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인물이 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지어 파악해보자. 자, 엄행수는 뭐라고요? 똥을 치우는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런 신분과 직업을 가진 인물까지도 바로 전의 주인공이 왜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제 교화를 중시하는, 아까 위에 있었던 거하고 연결해서 써보자면, 자, 교화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교훈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교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주제에 대한 교훈을 폭넓게 제시하기 위해 전의 대상 인물이 다양한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인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엄행수의 인물형은 바로 조선 후기에 바로 실학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형이었는데 딱 부합하더라는 거야. 소박하고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런 태도,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엄행수의 이런 인물형은, 새로운 인물형은요, 외형적인 것만을 중시하던 당대 세태를 경계하고 당시에는 양반들이 대부분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고 싶다. 이걸 읽음으로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가치를 갖추는 게 높다라는 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가치, 그런 내적이면 내적인 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예덕 선생전에서 나의 글쓰기 관습, 나에서는 무엇을 용사하고요. 상고의 글쓰기 관습이었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을 찾고요. 그 구절을 통해 거두고 있는 서술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용사나 우리가 상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예글을 잘 인용을 할 수 있다고 고전의 권위를 그대로 빌려서 표현하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고전을, 중국의 고전 인용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중국의 고전을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나? 바로 중용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어디 나오냐? 시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죠. 시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 중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또 어느 고전입니까? 바로 주역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중국의 이제 고전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서술 효과가 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말과 옛일을 빌려 쓰게 되면은 굉장히 당연하다, 굉장히 훌륭한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시의 조선시대 글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학습활동 다 했고요. 우리가 문제풀이 남았죠? 문제풀이까지 정리를 해서 예덕 선생님 다 잘 맞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